자, 안녕하세요. 잘 들리세요? 제가 지금 강릉에 어제 와서 강의하다가 기차표가 없어가지고 어차피 집에 수업 시간까지 도착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강릉역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또 이걸 누르다가 그 정동진 가는 기차가 출발한다는 거예요. 강릉에서 정동진 14분밖에 안 걸려요. 저는 뭐 어렸을 때부터 많이 왔었죠. 결국 지금 정동진에서 강의하는 거예요. 우리 수업 지금 안 들으시지만 그 1900년 이후에 미술사 들으시는 그 큐레이터 선생님이 거기 지금 하슬라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 그 같이 술 마시고 그분 구경시켜 주시고 트레이닝을 해갖고 다리가 지금 아파서. 자, 제가 사진 보내드릴게요. 정동진 오랜만에 봤는데 되게 좋네요. 공기가 너무 좋아요.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을 매우 하고 싶지 않았지만 해야죠. 자, 이미지 유사성 원 유사성인데 저번에 한 반 페이지쯤 읽었어요. 근데 이게 새로운 단락이니까 처음부터 찬찬히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이걸 기억하시면 아무리 어려운 책도 저자가 이쪽과 저쪽을 나눠서 얘기해. 아무리 어려운 책이나. 그게 한쪽은 문제가 있고 한쪽은 그래서 좋다고 하거나 혹은 한쪽은 뭐 이렇고 한쪽은 저쪽이라고 그냥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 이항 대립을 정확히 파악하면 이 저자가 뭐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뭐 보통은 좋은 책이라면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건지 자기가 내세우는 대안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 책을 쓰기도 어렵거든요. 사람들이 이런 걸 되게 믿는데 그게 너무 좋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면 별로 재미가 없죠. 사람들이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내가 볼 때는 이런저런 이유로 문제가 있어.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하고 끝나면 조금 고전적인 책은 못 되고 그래서 그 문제를 내가 볼 때 이렇게 해결하면 돼. 당연히 이렇게 말하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실 책 쓰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이미지의 유사성과 원유사성이란 개념을 도입해서 좀 다른 방식으로 예술을 새롭게 규정해 보려고 하는 거죠. 자, 요컨대 이미지는 단순히 이중적일 뿐 아니라 삼중적이기도 하다. 예술의 이미지는 유사성을 낳는 기술과 이미지의 조작을 분리시킨다. 그 여기서 기술이란 말을 그게 디스크립션일 수도 있으니까 테크닉이라고 써줬는데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유사성하고 이미지가 중요한 거죠. 자, 예술의 이미지는 유사성을 낳는 기술과 이미지의 조작, 오퍼레이션을 분리시킨다. 하지만 그것은 그러한 과정에서 어떤 다른 유사성, 새로운 유사성을 발견해내기 위한 목적에서 그렇게 하는 거다. 즉, 하나의 특정한 존재, 어떤 존재가 자신의 출발점과 목적지에 대해 맺는 관계를 규정하는 유사성. 혹은 똑같은 말인데 산출하는 것과 산출되는 것 사이의 무매개적, 그러니까 직접적 관계를 위해 거울을 내쫓는 유사성. 단순한 모방의 상징으로서. 자, 하여튼 뭐 그렇게 얘기했고요. 하여튼 대면적 봄, 페이스 투 페이스거든요. 이게 비지용 파스 파스라는 게. 그 비지용은 비전인데 봄, 뭐 본다는 거 맞고요. 그 직접 대면해서 본다. 공동체의 영광스러운 신체 혹은 사물 자체의 표식 따위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것을 원유사성, 키 ressemblance, 이게 뭐로 해야지? archi
ressemblance, 아키, resemblance라고 부르자. 자, 원유사성은 약간 말이 헷갈리니까 이제 설명을 해준 거죠. 원본적 유사성, 즉 리얼리티의 복제품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원유사성은 이것이 요래하는 다른 것을 직접적, 무매개적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유사성이다. 여기 위에 나왔잖아요. 출발지와 목적지에 대해 맺는 관계를 재규정하고 생산하는 것과 생산되는 것 사이에 매개적이 아니라 무매개적으로 여기서 직접적, 무매개적으로 보여주려는 유사성이다. 이 사람이 지금 새롭게 정의하고 있는 거니까 배워야지. 원유사성이라는 단어 자체도 자기가 지금 명칭을 붙인 거잖아요. 자, 이런 원유사성은 우리 동시대인들이 이미지에서 요구하는 이타성, 이기주의, 이타주의가 아니라 다르다. 이게 참 뭔가 좀 다른 번역가 있으면 좋겠는데. 이질성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타성. 혹은 이미지와 함께 사라졌노라고 비탄해야 하는 이타성이다. 벌써 이 동시대인들이 비탄해야 한다라는 말을 쓴 거 보면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겠죠. 하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걱정하고 없어졌다고 비탄해 하는데 그게 사라질 수 있는 종류의 게 아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비탄해야 할 필요가 없는 일을 사라질 수도 없는 걸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실제로 이타성은 예술의 조작을 복제 기술과 분리시키는 그 간극 속으로 자신의 고유한 놀이, 작용을 끊임없이 미끄러뜨리면서 자신의 근거를 예술의 근거 속 혹은 복제 기기의 특성들 속에 감추고 있다. 그런 이질성, 이타성이. 비록 때로는 예술의 조작과 복제 기술의 궁극적 근거로서 전면에 등장하는 한이 있더라도 말이다. 무엇이? 이타성. 그러니까 동시대인들이 이미지에서 이타성을 추구하고 이미지와 함께 사라졌다고 슬퍼하고 있는데 그게 사라질 수가 없는 종류의 것이고 이타성은 예술의 조작을 복제 기술과 분리시키는 그 간극 속으로 자신의 고유한 놀이, 작용을 끊임없이 미끄러뜨리면서 자신의 근거를 예술의 근거 속에 혹은 복제 기계의 특성들 속에 감추고 있다. 때로는 궁극 근거로서 전면에 등장하기도 하지만 여하튼 이미지의 물질적 생산 양식 자체에서 출발해 참된 이미지를 그것의 시뮬라르크와 구별하고 싶어하는 현대의 주장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런 이타성. 그러니까 이런 주장에서 그러니까 참된 이미지가 있고 시뮬라크가 있는데 참된 이미지는 참되니까 좋은 걸 테고 시뮬라크는 그러면 참되지 못한 거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지금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주장에서 순수 형태는 저는 나쁜 이미지와 대립되는 게 아니다. 순수 형태와 나쁜 이미지에 대립되는 것은 빛이 의도치 않게 새기는 신체의 자국, 언카운트. 화가들의 계산도 의미작용의 언어 게임도 그러니까 화가들의 계산도 의미작용의 언어 게임도 지시하지 않고 새기는 직접겠죠. 배경 없이 신체의 자국이다. 그래서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텔레비전하고 예술하고를 사람들이 구분하는데 현대 동시대의 그런 구분이 자기는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을 계속하는 거죠.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텔레비전 우상의 자기 원인적 이미지에 맞서 캔버스나 스크린은 성포, 그리스도의 얼굴이 찍힌 톤이 된다. 그러니까 텔레비전이 보여주는 우상의 자기 원인적 이미지. 그러니까 자기 원인이라는 건 철학에서는 자기 원인은 무조건 실체 속성으로 간주돼요. 그래서 지금 텔레비전에 이게 의자가 두 개 되니까 이게 일본식 표현이라서 어색하게
텔레비전이 보여주는 우상의 자기 원인적 이미지에 맞서 캔버스나 스크린은 성토가 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뒤를 읽어보면 대충은 무슨 뜻인지 맥락을 알겠죠? 자, 여기에는 욕화된 신의 이미지 혹은 사물이 생겨날 때의 이미지가 각인돼. 음? 그리고 사진은 얼마 전까지 회화와 풍부하게 채색된 육체의 기계적이고 혼이 없는 시뮬라크를 대립시켰다고 비난받았지만 얼마 전이 도대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과거에 그런 때가 있었는데 이제 그런 이미지는 반전됐다. 얼마 전까지 이제 사진은 회화의 기법들에 직면하여 신체의 발산 자체로 신체의 표면에서 떨어져 나온 피부로 지각되며 유사성의 외관을 적극적으로 대체하면서 사진이 어떻게 해서든 의미를 표현할 수 있도록 애를 썼던 담론의 노력을 무산시킨다. 그 사실 이것만 읽어가지고는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 이걸 어떻게 나중에 알 수 있냐면 뒷부분에 롤랑 바르트 아래 롤랑 바르트 얘기하면서 롤랑 바르트가 기호학자로 보통 알려져 있는데 이미지를 자꾸 기호로 설명 혹은 환원하려고 한 게 잘못했다고 지금 랑시에르가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지는 이미지고 그러니까 이미지와 텍스트의 관계를 재설정해야 되는데 그 재설정하는 걸 롤랑 바르트가 어떻게 했냐? 이미지를 전부 다 텍스트, 기호로 대체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지가 설 자리가 없어져서 죽는다는 거죠. 근데 마지막에 밝은 방, 카메라 루시다, 라 chambre claire에서 이제 랑시엘의 표현을 빌면 자기가 평생 저지른 죄를 그 뭐라 그랬죠? 그래서 하여튼 그 갚기 위해서 그게 아니다라고 새로운 그 랑시에르 표현으로 하면 지금 그 개과천선에서 자기 잘못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되지 않는 새로운 방식을 담론이라고 하면 안 될 테고 제시했다는 거죠. 그게 스튜디움에 대변되는 funktum이란 funktum은 그러니까 스튜디움은 텍스트로 변형 여기서 말하는 식으로 나쁜 식으로 환원될 수도 있는데 funktum은 안 된다는 거죠. 텍스트로 환원 안 되는 그 뭐 그걸 롤랑 바르트가 기호의 그러니까 기호가 텍스트라고 하면 기호와 텍스트로 이미지의 자리를 대체하려고 했던 평생의 죗값을 치르려고 이 책을 썼다. 이미지의 자리를 되찾아주려고. 그 개념이 쿵크트입니다. 이 말을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지금 여기까지 지금 한 페이지 반 정도 읽었잖아요. 근데 그 한 페이지 반을 읽고 제가 지금 얘기한 게 읽히냐? 안 읽히거든요, 별로. 근데 롤랑 바르트 이 카메라 롯이다. 밝은 방을 제가 전체를 강독했고 바르트 책을 그 한 열 몇 권 읽은 것 같아요. 읽었으니까 그 부분을 보면 아 이게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롤랑 바르트를 모르면 이게 모르는 걸 모르는 거로 설명해 놓고 모르는 걸 모르는 거로 비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이 굉장히 어렵게 되는 거죠. 읽어도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저는 프랑스 학자들이 보통 이렇게 글을 쓰는데 이게 과연 좋은가? 좀 의심스러워요. 영미학자들은 조금 설명적인데 그렇게 치면 프랑스 사람들은 그런 설명 일체 없고 그냥 이게 사실은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프랑스 한국은 엘리트주의이기 때문에 그 일반 대중이 읽는 글을 쓰면 심지어 거의 안 되는 것처럼 글을 쓴단 말이죠.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미국은 그래도 뭔가 배경을 설명해 줘요. 근데 프랑스는 설명 안 해주고 그냥 자기 얘기만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평심하게 얘기한 평생을 프랑스학을 공부하고 특보로 프랑스에서 9년을 살았고 철학 박사학위를 받은 제가 이걸 읽어서 아, 이게 정확히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면 이게 평균적인 교양 있는 독자가 이해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과연 좋은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까놓고 얘기해서 프랑스 학자들이 이게 대몽이 덜 됐다. 진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과연 좋을까? 이 엘리트주의가?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로 가정되어 있는데 아, 모든 사람이 어떻게 그 정도 수준의 그 백그라운드 지식을 갖추고 있을 수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이게 배제 효과를 발생시킨다. 그렇다고 해서 뭐 영미뿐만 아니라 뭐 다른 어떤 책들이 어려운 내용을 다뤘을 때 배제 효과가 발생 안 하냐? 거기도 발생하죠. 근데 프랑스처럼 이렇게 문체에서 아예 그 진입장벽을 이렇게 확 높여버리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독일 책도 심지어 독일 철학도 이렇게까지 쓰지는 않거든요. 프랑스는 뭔가 그들만의 리그가 있어. 이 편이 딱 맞아. 근데 결코 좋은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일장을 제가 지금 일강을 다 읽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이해가 해석이 될 수 있다. 그 말하는 거예요. 자, 사물의 자국. 사물의 모방 대신에 사물의 이타성의 벌거벗은 동일성. 그러니까 지금 랑쉘은 당연히 니체 이후, 소실의 이후의 철학자이기 때문에 사물의 모방은 동일성의 철학이고 이타성의 벌거벗은 동일성은 이게 말은 동일성이란 말은 뒤에 썼지만 이게 이타성, 차이 앞에 건 같음에 대한 얘기고 뒤에 건 타이에 대한 얘기. 그래서 이게 지금 아이러니한 말을 쓴 거죠. 이게 알고 쓴 거죠. 사물의 모방 대신에 사물의 이타성이라는 벌거벗은 동일성. 이 동일성은 아이덴티티일 텐데 그 동일성이 정체성이란 말도 되는데 어떤 경우에도 이타성하고 같이 있으면 아이러니한 표현이 되죠. 여하튼 벌거벗었다는 건 현상에서 사용한 단어잖아요. 니, and you. 그게 naked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intact. 사람들이 건들지 않은 순수한 뭐가 있다는 식의 사고방식. 그러니까 니체나 들레즈 같은 사람은 이런 단어를 안 쓰죠. 여하튼 지금 아이러니하게 쓴 거니까. 하여튼 담론의 수사 대신에 볼 수 있는 것 그 자체 이미지에 말이 필요 없고 의미가 없는 물질. 이미지에 대한 현대적 찬양 또는 이미지에 대한 노스텔지어적 판기가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다. 이미지는 그 물질적 생산 양식 자체에 의해 이미지의 어떤 내적 초월성, 빛나는 본질을 보증한다고 보는 것. 이 현대적 찬양의 한 방식이 노스텔지어적 판기겠죠. 노스텔지어는 뭔가 과거의 거를 얘기하는 건데. 그게 이 책 이것 때문에 쓴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제가 글쓰기 수업, 뭐 철학 수업은 오래 했지만 30년 넘게 했지만 작가분들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한 5, 6년 됐고 특히 올해부터는 거의 제가 철학자인가 이 무슨 전 미알못 미술비평가 하여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글도 되게 오래 많이 썼단 말이에요. 한 3, 40편 쓴 것 같은데 이제 묶어서 책으로 한번 내도 될 것 같은데 작가님들 중에 글 잘 쓰는 사람도 있고 그 이런저런 되게 복잡한 철학적인 사람도 있어요. 근데 현대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우리 저쪽에서 강의하고 있는 윌리엄 하먼도 그렇고 대조가 객체도 그렇고 지금 랑시에르 이미지 운명도 그렇고 이게 무슨 맥락에서 나오냐면 20세기 현대 미술, 동시대 미술이
특히 20세기 후반기에 되면 비평가의 작업이 됐고, 그래서 이게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작가가 좀 소외되는. 그러니까 나는 그림이 좋고 이미지가 좋아서 왔는데 텍스트를 모르면 그 뭘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 저는 그걸 이제 후코를 전공한 권력의 철학자를 전공한 사람이니까 이미지에 대한 텍스트의 지배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쪽으로 너무 쏠렸다가 저쪽으로 너무 쏠렸으니까 이제 이쪽으로 쏠릴 차례인데 이쪽으로 지금 쏠리는 게 뭐냐? 이미지가 그렇게 말이 필요 없다고. 물론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관계의 관계입니다. 이미지가 말이 필요 없으니 말을 쌍무시하려면 이런 글도 쓰지 말아야 되겠죠. 근데 이 말 자체를 말로 썼잖아. 그 말은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미지는 이미지고 텍스트는 텍스트고 비평은 비평이라고처럼 됐다가 정말 너무나도 결정적으로 대상이 모든 걸 다 바꿔서 이미지하고 텍스트하고 그렇게 분리되지 않아. 그 맞는 말이죠. 그 훌륭하지. 근데 이게 20세기 후반기 넘으면 20세기 전반기에서는 보면 보통 작가 자신이 쓰는데 후반기는 비평가들이 보통 써요. 그게 좋을 수도 있지만 과연 미술가들이 철학을 그렇게 공부해야 되는지 아니 뭐 공부하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요. 그 뭔가 미술가들의 소외가 발생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미지가 텍스트에 거의 부록처럼 되다시피 했는데 이 텍스트가 지배하는 거죠. 그 공덕이 롤랑 바르트도 아세요. 기호로 모든 걸 다 해석하는 거지. 빨간색은 뭐고 칸딘스키 얘기한 것처럼 뭐 몬드리안이 직선 뭐 그거 다 맞을 수도 있는데 그 아닐 수도 있거든요. 아니, 맞을 수도 있는데 아닐 수도 있잖아요. 꼭 그렇게만 봐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그러니까 이 모든 걸 다 거친 다음에 그러니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가 소박한 실제론이 아니라 산이 산이 아니고 물이 물이 아니고 산이 물이고 물이 산이고를 다 거치고 난 다음에 또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지. 이미지는 이미지고 텍스트는 텍스트지. 그래서 지금 이 무매개성, 직접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어떤 방식의 텍스트든 뭐든지 간에 그 뭔가를 경유해서 이미지를 설명한다는 식으로 돼 있는데 제가 볼 땐 그레엄 하마도 그렇고 랑시에르도 그렇고 그 아이러니하죠. 자기네들이 철학자고 자기네들이 말하는 사람이 자기네들이 텍스트의 대표자들인데 그 텍스트 중요하지. 근데 사실 저도 지금 그런 입장이에요. 제가 미술가들, 아티스트들이 철학 공부해야 되죠. 뭐 공부해야 되겠지. 근데 아티스트는 붓으로, 시각으로 그렇다고 뭐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거 자체로도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철학자가 책 보고 생각하고 살면 되는 거지. 꼭 예를 들어서 꼭 무용을 해야 된다. 꼭 미술을 해야 된다. 그게 아니잖아. 그럼 마찬가지로 아티스트도 꼭 철학을 알아야 된다. 뭐 알면 좋겠지. 근데 과연 그게 권력 효과가 아닐까?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 사람도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렇게 이상하게 롤랑 바르트 이게 사실은 롤랑 바르트가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의문의 일투처럼 되는 건데 롤랑 바르트가 뭐 사실 그냥 롤랑 바르트 이런 책을 쓰고 죽었는데 랑시에르가 뭐 평생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반성하려고 썼다는 식으로 지금 적어놨잖아요. 그 재밌는 얘기 써는 것 같아요. 바르트가 보면 뭐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이 의심할 여지 없이라고 쓰지는 않고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이라고 썼어.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이 이 견해를 밝은 바에 롤랑 바르트 이상으로 잘 표현한 사람은 없다. 이 책은 사진이 예술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도 사진 예술에 관해 사고하고픈 사람들의 애독서가 됐다.
희한한 책이죠. 이거 정말 정말 아름다운 책이죠. 이상한 책이지 사실은. 바르트는 예술의 조작과 의미작용의 놀이라는 분산적 다자에 맞서서 이미지의 무매개적 이타성, 이게 하고 싶은 말. 이미지의 무매개적 이타성. 이미지는 이질적이라서 텍스트와 등치가 안 된다. 이미지는 그냥 이미지지. 아니, 설명해도 되고 좋은 설명도 있을 수 있는데 이미지는 사실은 지금 랑시에르는 롤랑 바르트는 그렇게까지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말은 당연히 안 했는데 랑시에르는 지금 어떻게까지 해석하냐면 이미지는 텍스트가 거의 필요 없다. 텍스트로 설명 안 돼. 그건 맞죠. 그러니까 그게 사진이든 회화든 뭐 설작 작업이든 그 이미지는 여기 이미지가 있다고 할까요? 지금 또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이 이미지 강렬하잖아. 색깔도 그렇고. 그럼 이거를 설명을 한다. 또 설명할 수 있겠죠. 근데 그냥 이거 자체 그 말이 좀 웃기지만 이거 자체가 말을 한다? 말을 건다? 이거 보고 느끼고 보고 지각하고 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미지의 이미지임을 지난 한 50년, 100년 동안 텍스트가 텍스트를 경유해야만 이미지가 말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랑시에르가 볼 때는 그거 잘못된 거고 이미지는 어떤 다른 것으로도 설명될 수 없다. 그게 이미지지. 그 로트코 그림 보고 뭐 명상이니 뭐 평온하니 뭐 어쩌고 저쩌고 해봐야 그 아무 의미도 사실 뭐 있을 수도 있지만 그냥 앞에서 그냥 보고 느끼고 아니 전 유영국전에 가서 보고 그 국제에서 한 거 그거 보고 진짜 전율을 느꼈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그 유영국의 그 붓터치 그 화폭을 뭐 무슨 말로 설명을 하고 뭘 글을 써요. 아니 전 쓸 수 있어요. 잘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유영국 쓰라고. 근데 그게 유영국의 세계에 대한 부차적인 세컨더리한 설명이지. 혹은 글 자체는 또 의미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유영국 이미지 그 자체가 말하죠. 특히 원본으로 봤을 때 그 아우라가 뭐 너무 빡세가지고 너무 좋아서 그 사람도 많고 좀 도떼기 시장 같고 막 그랬는데도 사람 한 명도 안 보이고 그 그림 앞에 나 혼자만 서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좋았던 거죠. 그래서 그 시기를 보니까 로트코 그림이 좀 더 나중이더라고요. 나중에 거의 비슷하게 됐는데 로트코가 밝혔나? 로트코가 유형국 그림 봤을 확률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동시적으로 했던 거겠죠. 로트코도 처음에 유명하지 않았어요. 유형국하고 거의 시기가 시작한 시기가 심지어 유형국이 좀 빨라요. 하여튼 그건 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로트코 그림도 가서 한번 보고 싶다. 실물을 실물을 한 개라도 보면 거기서 그 펼쳐지는 아우라가 있을 텐데 그걸 한번 느껴보고 싶다. 하만이 말하는 그 작품과 나라는 사람이 만났을 때 생기는 그 복합체 그 뭐가 있을 텐데 그걸 한번 느껴보고 싶다. 그 지금 가장 중요한 단어가 나오고 이미지의 묵은 매개적 이질성. 즉 엄밀한 의미에서 일자의 이질성. 그러니까 이미지가 일자라는 거예요. 일자라는 건 파르메이드 수철학에 나오는 그러니까 the one.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거를 그 포괄한다고 하면 그렇게 뭐랄까. 하여튼 원이 되는 뭐 같은 거. 여하튼 그렇게 하고 싶었다. 그러니까 이건 롤랑바르트를 대변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해석하는 건데 뭐 롤랑바르트가 보면 뭐라고 할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본다 이거죠. 롤랑바르트는 사진 이미지의 지표적 인덱스코 인덱스코 지표적 성질과 사진 이미지가 우리에게 정서적 영향을 미쳐 우리를 변형시키는 아펙트 감성적 양태 즉 사진이 전달하는 지표적 성질이 스튜디움이고 감성적 양태가 펑텀이에요. 그래서 사진이 전달하는 정보가 사진 이미지의 지표적 성질이고 사진 이미지가 우리에게 정서적 영향을 미쳐 우리를 변형시키는 감성적 상태가 무매개적이고 파토스적인 효과인 펑크다.
그러니까 사진이 전달하는 정보와 사진이 받아들이는 의미작용이 스튜디움. 스튜디움은 한마디로 공부해서 얻을 수 있는 거야. 스타디. 열심히 공부해서 알 수 있는 거야. 근데 문매개적이고 파토스적 효과인 퉁크툼. 그거는 그러니까 그 얘가 롤랑 바르트 같은 얘가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자기도 이제 사실 거의 따라 죽는 거잖아요. 이상한 관계인데 흔치 않은 관계인데 그 어머니에 대한 자기 이미지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사진이 엄마가 뭐 5살인가 6살 때인가 뭐 오빠하고 원실에서 둘이 찍은 사진인데 그 사진에 찍힌 엄마가 자기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엄마 소녀인 엄마가 자기가 생각하는 그 너그럽고 다정하면서 사랑스럽고 사랑을 베풀 줄 아는 그 어머니의 이미지하고 완벽하게 일치했다는. 그래서 그게 찌른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찌른다는 게 펑크통이니까 찌른다 맞죠? 포인트 어원인데 찌른다인데 저는 한국말에서는 뭐 나의 페브를 찌른다 뭐 그렇게 해도 되지만 이게 굉장히 그림이 좋고 사람이 멋있는데 나한테 아무 감흥이 없는 경우가 있고 어떻게 보면 별론 것 같은데 왜 괜히 좋은 사람이 있고 작품이 있잖아요. 그거 아시죠?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완벽한 사람한테 모든 사람이 반하면 세상은 반할 수도 없겠지만 재미가 없겠죠. 근데 별거 아닌데 이상한 매력이 있는 거죠. 끌어당기는 힘이. 그래서 그런 사람을 제가 표현할 때 그림이나 작업이나 표현할 때 그 그림이 나한테 그러니까 잘 쓴 문학 작품인데 나한테 말을 안 거는 작품이 있고 좀 별론 것 같은데 이상하게 나한테 말을 거는 작품. 이 영화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스튜디움은 공부하면 알 수 있는 건데 푹tum은 옆 사람한테는 전달이 안 되는. 그래서 그 엄마하고 엄마의 오빠, 큰애 삼촌이겠지. 큰애 삼촌이 어렸을 때 원실에서 둘이 서서 찍었, 뭐 하여튼 그 찍은 그 사진을 funktum에 예를 들어 놓고 그 책에 안 실려 있어. 그 책에 안 실려 있으면 구글이라도 검색하면 뜰 줄 알았는데 거기도 전혀 뜨지 않아. 그러니까 롤랑 바르트가 자기만 보고 출판사에 주지도 않았고 아무한테도 알려주지도 않고 파기를 했든지 뭐 하여튼 그 사진이 뭔지 모르는 왜냐하면 사랑하는 아들인 롤랑 바르트한테 그 사진이 발생시키는 무매개적이고 파토스적인 정서적 효과가 제가 보면 안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개별적이니까 안 일어나기 때문에 사진을 찍을 필요가 없어. 그 안 싫은 게 너무 잘한 거지.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강릉에 와 있고 어차피 어쩌다 정동진에 와 있는데 강릉에 저는 몰랐는데 그 은행나무가 있는 뭐 하여튼 그 안산 같은 데서 사셨더라는 거예요. 12년을 살았대요. 우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그러니까 우리 엄마도 살았다는 거죠. 결혼하시기 전에도. 저를 나으로 가신 거면. 근데 가니까 그 문고리가 우리 외할아버지도 잡았고 우리 할머니 문고리 안 잡은 사람 아무도 없을 거 아니야. 아빠. 우리 엄마도 잡았고 그 나도 잡았거든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은행나무가 580년 된 거거든요. 그딴 사람한테 아무 의미 없는 그냥 가끔 있는 큰 은행나무인데 저는 이 효과가 발생돼가지고 저 은행나무가 내가 태어나는 것도 봤고 우리 엄마가 태어나는 것도 우리 엄마가 태어나는 것도 12년 살았다니까 그 안에는 안 들어가니까 뭐 하여튼 다 봤겠네. 그리고 내가 지금 올려다보는 것도 보고 있네. 근데 이게 저만 일어나는 거지 한 사람은 거기 가서 안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장소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거기 갔을 때 그런 장소에서 아무것도 못 느끼죠. 그러니까 이게 무매개적이고 파트스적 효과인 콩쿠르 사이에 직접적인 관계를 세우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3번 이건 사실 저도 퍼스를 잘 몰라서 멕시코는 대표적이라고 옮기는데 기호학자 그 미국의 기호학자 퍼스가
소시로와 더불어 어마어마한 사람인 것 같은데 허스의 기호학은 좀 대담하게 말하면 유사를 하는 해석과 중개의 기호학이라고 할 수 있대요. 기호는 코드도 포함하긴 하지만 코드 자체가 아니고 해석 내용이나 여러 다른 것들도 기호가 될 수 있다. 가령 텍스트, 과정, 분위기, 가설, 물리적 지시작용, 도표 혹은 도표적인 것이나 이미지적인 것도 기호다. 음. 그래서 퍼스가 기호를 세 개로 나눴죠. 유사기호, 지표기호, 상징기호. 지금 위에서 지표적 성질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유사기호는 기호의 성질이 그 대상의 성질과 유사한 기호로 아이콘에 해당합니다. 이것만 들어가면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중요한 건 지표기호인데 우리에게 중요한 지표기호는 유사기호와 달리 지시 대상과 특별한 유사관계를 실제로는 갖고 있지 않음에도 그 대상과 물리적인 대응관계를 지닌 기호를 말한다. 다른 화석은 특정 지질층의 연대를 나타내는 지표다. 음. 인덱스라는 게 그 검색, 찾는다, 찾아보기, 색인이니까. 상징 기호는 개념이나 관습에 의해 연결된 기호성을 가리킨다. 가령 피라미드는 왕을 상징 기호는 쉽게 이해가 되고 지표 기호도 화석은 유사 기호의 예를 들어줬으면 좋을 텐데. 음. 자, 그리고 13번 바르트. 바르트는 유작인 밝은 방에서 1978년에 나왔죠. 바르트는 1980년에 죽었을 거예요. 바르트는 유작인 밝은 방에서 사진 경험과 관련된 두 개의 대립적 요인, 스테디움과 폭동을 제시한다. 스테디움이란 사진 경험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코드화된 요소. 우리는 다양한 사진에 관심을 품고 그것들을 어떤 정책 표현으로서, 역사적 장면으로서, 혹은 시민적 의식을 태우는 것으로부터 수용한다. 그 지향 대상, 인물이나 사물에 대한 공감이 반감을 품는 것은 일반적 문화적 관심에 기반을 둔다. 때로 그것들로부터 강한 감동으로 채워진 관심을 갖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사회적 코드를 매개로 하며 훈련이나 교육에 의해 익숙해진 것이다. 이게 스튜디오, 학습된 거, 한 거, 학습된 거. 이번에 펑크tum은 코드화되지 않는 그러니까 스튜디움의 여집합. 그러니까 스튜디움이 동일자면 펑크tum은 타자. 타자라는 건 타인이 아니에요. 타자는 언어와 개념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펑크tum이라는 걸 부르는 거예요. 코드화되지 않는 요소고 그것 자체는 명명 규정될 수 없는 것이다. 사진이 원래 정보로서 전달되고 공유되고 해독되는 것이 가능한 것은 거기에 스튜디움이 갖춰져 있기 때문이지만 사진 경험은 이것에서 그치지 않는다. 보고 있는 사람의 가슴을 콕콕 찌르고 답답하게 만들거나 뭉클거리게 만드는 우발적인 경험이 있다. 이것은 스튜디움적 소용을 한순간에 균열해버리는 것이다. 음. 바르트는 punktum의 경험을 일으키는 사진의 특성으로 두 가지, 세부, 디테일과 시간의 두 가지를 꼽는데 랑시에르의 논의에서는 세부, 디테일인데 디테일이 중요하다. 바르트는 대부분의 경우 punktum은 세부다라고 말한다. 디테일. 촬영자는 지향 대상, 피사체 등을 자신의 의도에 따라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사진은 촬영자가 의도한 사회문화적 코드, 즉 필디움적 요소에 어긋나는 것을 어쩔 수 없이 담게 된다. 사진은 보는 사람 역시 이런 코드를 빠져나간 요소에서 우발성을 발견하게 된다. 약간 비문이네. 하여튼 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 이 뜻으로 쓴 거구나. 사진을 보는 사람은 이런 코드를 비껴나간 요소에서 우발성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중요한 매체적 특성은 베냐민의 무의식이 기입된 공간을 비롯해서 지금까지 다양하게 표현을 바꾸면서 수많은 사진로에서 거듭 말해져 왔다. 이 특성 때문에 사진은 작성자의 의식이나 의도가 강하게 반영된 회화나 담론과 명확하게 구별된다고 간주된다. 그런가. 그렇다고 하네요. 앙드레 바제.
오늘의 A와 D 사이에 N이 빠져. 오늘의 맞아. 이런 사진의 특성이 여러 기계, 기술성의 교차라는 객관적 매개에 의해 담보된다고 지적한다. 즉, 피사체가 렌즈에 의해 포착되고 셔터가 눌러진다. 무엇보다도 사진은 화학 반응으로서 빛이 필름에 직접 bin화된다. 따라서 지향 대상은 빛을 통해서 물질적으로 직접 무매개적으로 연결되는데 빛을 기록한다. 그래서 포토그래프. 직접적으로 연결되는데 이 직접적 관계가 허스의 기호학에서는 지표다. 이래 지표성. 일반적으로 사진의 미디어 특성의 중요한 요소로서 확고하고 강력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바르텍에서도 이 지표성은 모험을 초래하는 사진의 우발성을 뒷받침한다. 사진 속에 친화할 수 없는 엉뚱하고 부정합적 요소가 보는 사람의 눈이나 관심을 끌어들여 정서를 자극한다. 이게 아무리 모르겠어요. 이 책 전체 강독했는데 불하고 대조하고 하면서 바르트가 드는 얘기가 그 앉아 있는 사람의 손 모양, 뭐 허리띠, 뭐 하여튼 뭐 그런 걸 얘기하는데 그 기준이 도대체 뭐지? 왜 저건 안 되고 이것만 얘기하지?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바르트가 그 늘어진 손이 웃겼다. 그게 이질적이다. 그 디테일이 이 그림을 스튜디움에서 벗어난 어떤 핑크틈적 사진으로 만든다. 라고 하면 맞아. 근데 예를 들어서 저는 그 사람 그 지금 사진이 몇 장 생각나는데 거기 책에 실려 있는 사진. 그 흑인 노예가 백인 어깨에 손 올리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거 사실 이상하거든요. 그 당시에 찍을 수 없는 사진이거든요. 왜? 근데 그건 아니래. 바르트가 직접적으로 얘기하잖아. 그 손이 이상하게 느껴지겠지만 그건 디테일이 아니네. 그래서 이 디테일, 아니 모든 게 다 디테일 아닌가? 왜 특정한 그 규칙을 모르겠어요. 뭐가 디테일이고 뭐가 디테일이 아닌지를 정하는 규칙을 모르겠어요. 규칙을 아시는 분. 딜한 거는 없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규칙이 없죠. 그러니까 왜 여러 개가 보이는 것 같은데 그 중에 한 개만 얘기하면서 그게 다인 것처럼 얘기하고 왜 다른 건 말을 하지 않았는지 그것도 인상적으로 눈에 띄는데 그걸, 음, 그걸 모르겠어요. 바르트망. 아니, 그러니까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바르트 마음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도 내 마음으로 하면 된다는 건데 내 마음대로. 그게 제일 퉁tum의 설명에 들어맞거든요. 그게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될 것 같긴 한데 모르겠어요. 근데 좀 약간 이상한 것 같아요. 모르겠어. 몰라요. 맹자에 그런 말이 나오죠. 바다를 한번 보고 본 사람은 그 물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쉽지 않아. 그래서 큰 스승 밑에서 큰 넓게 공부한 사람은 이렇게 단어나 요새 말로 바꾸면 뭐 함부로 얘기하기 쉽지 않아. 왜냐면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게 심플하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참 어렵단 말이죠. 아, 일단 망구죠. 자, 스테디움은 공부하는 거, 스타디. 손끝은 찌르는 거. 찌르는 건 여기서 사람 마음을 흔드는 거. 스테디움으로 환원 안 되는 거. 자, 스테디움은 사진을 독해되고 설명되어야 할 소재로 만든다. 반면 퉁크틈은
이 사람 번역자가 되게 고민을 했어요. 싸에때, 싸에때가 직역하면 it have been. 사실은 it had been. 그래서 이 사람이 부여지책으로 그건 그랬지. 그러니까 싸가 슬라, CELA인데 그게 it 슬라, 싸, it 그거. 사실 근데 뉘앙스 따라서 this도 되고 that도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it이죠. It had been. It has, it has been, it had been. 그래서 톰크톰은 그건 그랬지의 정서적인 역량, 이 역량 스피노자적 들레즈적으로 분명히 얘기하는 거고, 를 바꿔서는 우리를 모매개적으로 엄습한. 이게 그땐 그랬지, 이게 그건 그랬지, 그땐 그것이랑,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불어의 이 싸라는 게 아까 얘기한 슬라 그것을 줄인 건데 CELA를 그게 it인데 그걸 줄여서 싸라고 부르는데 불어에서 뭐 안녕 할 때 뭐 싸가 할 때 이거 싸 이게 한국어 없는 한국뿐만 아니라 영어, 독어로도 거의 없는 표현이에요. 슬라가. 하여튼 그것인데 이 그것 싸라는 걸 보면 프랑스에서 공부한 사람은 이게 당연히 락강이 무의식을 그것 그러니까 프로이트가 정신분석 강의에서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비엔나 대학 그 강의에서 니체를 따라 무의식을 그것 S ES it 인칭 3인칭 대명사 니체를 따라 무의식을 그것이라고 불렀던 게오르크 그로데의 예를 따라 우리도 무의식을 그거라고 부르도록 하지요. 이 말을 해요. 독일어로 S, 대문자 E, S, S, it. 근데 그걸 불어로 번역하면서 프랑스 사람들이 it이니까 싸라고 번역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파르. 그러니까 정확힌 그게 뭐냐? 데카르트는 je pense, I think, 내가 생각한다. 그래서 이게 에고, 코기탄스, 생각하는 나, 이 철학이고요. 그리고 프로이트는 ça pense, it thinks, 생각하는 건 내가 아니라 그거, 무의식이다. 그리고 현상학은 le monde parle, 그러니까 the world speaks, 세계가 스스로 말한다. 세계가 말한다. 그러니까 데카르트는 내가 말한다. 현상학은 세계가 말한다. 정신분석은 무의식이 말한다. 그리고 이제 구조주의나 포스트 구조주의는 꼼빡인데 그거는 익명성이 강조된 그 작용, 언어 작용 그 자체가 중요한 거죠. 근데 지금 중요한 건 싸니까 이게 분명히 롤랑 바르트도 그러니까 롤랑 바르트의 풍크툼이 상징되고 아니지 스튜디움이 상징계고 풍크툼이 실제계거든요. 그러니까 상징계가 사회적인 언어 체계고 실제계가 거기에 안 잡히는 구멍이에요. 무의식. 그래서 지금 풍크툼을 그건 그랬지라고 번역했는데 이건 정말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이게 제가 볼 때 딱 들어맞질 않는데 그러면 딱 들어맞는 한국말이 뭐냐? 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게 불어에서만 의미가 생겨나는 아주 희한한 말은 여하튼 읽어보면 반면 funktum은 그건 그랬지 그것은 그랬었지의 정서적인 영향을 갖고 우리를 무매개적으로 언급한다. 하여튼 그건 그랬지 번역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생각하시면 더 쉬워요. 롤랑 바르트가 죽은 자기 엄마의 완벽한 이미지를 엄마가 온실 아닌가 뭐 앞인가
앞에서 오빠하고 5살, 뭐 7살 때 찍은 그 사진이 지금 그건 그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건 그랬지가 이게 한국말로 그렇게 적절하지가 않은 번 대입시키면 안 맞거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진을 봤는데 그걸 보고 내가 엄마 모습을 보고 전율을 느꼈어. 그때 그걸 보고서 제가 현실에서 이 옛날 사진을 보면서 아, 그건 그랬지. 이게 아니잖아. 이게 한국말이. 한국말에서는 차라리 이때는 이랬구나? 혹은 아, 이거 뭐라고 번역해야 될까, 이거. 이해하셨죠? 그 바르트 엄마 사진 생각하면 그 사진이 나한테 전율을 불러일으킨다는 건데 나를 찔러서 그러니까 스티디움은 내가 공부하는 거고 퉁크툼은 나를 찌르는 거예요. 그 내가 원해서 찔린 게 아니거든요. 사진을 보다가 말을 못하게 된 거지 어느 순간. 그리고 그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다는 걸. 그 사진이 그 자체로 완전해서 그 설명이 필요 없, 설명할 수도 없고 필요할 수도 없다. 필요하지도 않다는 말을 지금 하는 거죠. 뭐라고 번역해야 될까요? 무슨 뉘앙스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 그건 그랬진 확실히 아니에요. 이건 여러 예를 제가 생각하면서 예습하면서 여러 예를 가지고 이 말을 넣어보면 거의 한 번도 안 맞아. 그러니까 이건 한국말의 뉘앙스에 포착에 실패한 거예요. 이게 아니야. 차라리 무슨 명사로 보는 거예요. 과거의 현실? 아이, 그것도 뭐라고 해야 될까. 하여튼 여기 퉁크tum 여기 15번까지 읽고 일단 쉬죠.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해야 될까? 시간 처음에 얘기해 볼게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미지는 그 자체로 말하기 때문에 그 필요가 없다고. 필요가 없을 수 있다고. 그게 이미지의 무매개적인 직접적인 절대적 이타성, 이질성, 설명 불가능하단 말을 하는. 자, 쿵크tum은 그건 그랬지. 정서적인 역량을 갖고서는 우리를 무매개적으로 엄습하는 거죠. 그것이란 의심할 바 없이 카메라 옵티컬 암상자의 구멍 앞에 있는 존재이자 피사체이자 그 신체가 방사선을 내뿜고 암칠에 의해 포획되고 각인되고 어떤 별에서 뒤늦게 온 광선과 같은 빛이라는 거. 이게 좋은 편이다. 사진은 항상, 우리는 항상 과거의 사진만 보죠? 지금 바로 찍고 쳐다보더라도 1초 전의 모습을 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보는 저 별들, 100만 광년, 너무 짧은가? 1억 광년 떨어져 있다. 근데 그 별은 5천만 년 전, 5천만 광년 전에 폭발해서 슈퍼노바가 됐거나 없어졌어. 근데 그 빛, 그게 폭발하는 빛은 우리 지구에 앞으로 1억 광년 후에 도달하겠죠. 그동안 우리는 보는 거지. 그러니까 이 표현이 정말 너무 좋은 표현인데 사진에 어떤 별에서 뒤늦게 온 광선과 같은 빛이라는 육체적인 매직, 육체적인 환경, 이 번역 괜찮네, 매직. 이게 밀리우가 환경인데 샤그넬은 살이에요. 그래서 이건 분명히 메를로뽕띠적인 단어를 쓴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를 살이라고 했어야 되는데 쉐흐는 플래시인데 그게 바디가 아니거든요. 그 멜로뽕띠의 현상은 피부 표면 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육체라고 얘기해버리면 좀 곤란하죠. 하여튼 살이라고 하는 환경인데 매질을 통해서 지금 여기 우리를 건드리는 것, 터치, 뚜쉐 하는 거다. 그러니까 사진은 뒤늦게 지구에 도달한 빛이네.
그 지구에 도달한 빛을 보고 우리는 아, 저 별이 폭발했구나. 그게 지금 그건 그랬지라고 보는 건데 모든 사진은 다 우리에게 늦게 도착한 그 별의 폭발이네. 이거 기가 막힌 비유다. 이 그냥 지나갔는데 지금 설명하면서 들으니까 기가 막힌 사진에 대한 완벽한 너무 아름다운 정의. 이게 15번이 인용을 한 건가? 아니네. 네, 이건 뭐 그냥 자, 조금만 쉬었다가 지금 9시니까 9시 10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죠. 이 그건 그랬지에 대한 한국말 번역이 뭐가 좋을지 한번 쉬는 시간에 같이 한번 생각해 보죠. 네.
네, 그건 그렇지. 그러니까 실제, 아니, 다 듣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이 비유처럼 사진에 대해서 좋은 비유는 제가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어떤 별에서 뒤늦게 온 광선과 같다. 사진이 찍힌 건 과거인데, 내가 그 사진을 지금 보는데, 그 사진은 찍었을 때 현재를 찍은 거니까. 그게 별이 폭발하고 50만 광년 떨어진 별이면 폭발하고 50만 년 있다가 우리가 보게 되는 거니까. 그 사진을 언제 찍었든 그 사진을 우리가 볼 때 정말 그 별에서 빛이 드디어 도착한 것 같은 효과가 나는 거죠. 그러면서 그걸 지금 쌓을 때, it was 뭐라고 하면 좋겠어요? 이게 이해는 되죠? 이게 무슨 말인지. 민규쌤, 불어도 공부하셨으니까 이거 어떤 생각이 들어요? 뭐라고 해야 될까? 찾지를 못하겠어요. 채팅창에 적긴 했는데, 아, 채팅창에 적었어요? 네, 근데 저도 잘 찾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땐 그랬지 아니면, 근데 저 때 실제 한국인이 할 법한 말은, 이게 찍혀 있네. 약간 이거에 가까운 것 같거든요. 실제로는 보통 그렇게 말하죠. 이게 여기 찍혔네. 근데 엄마의 어렸을 때 사진을 보고 이게 여기 찍혔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건 또 다르네요. 아, 어머니가 이렇게 나오셨네. 아,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거. 한만의 복합체. 아, 그렇죠. 그건 맞네요. 그 딴 사람한테는 의미 없고 나한테만 의미 있는 거니까. 그게 주체와 대상의 복합체가 무엇인가 전혀 다른 제3의 존재다. 같은 식의 말을 하는 거죠. 거의. 독자적인. 영미쌤은 어떠세요? 뭐라고 해야 될까? 일단 저는 이게 그냥 제가 그런 정도의 인상적인 사진이나 어떤 이런 이런 이미지 같은 거는 절대 말로 표현 못할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을 찾아서 들어가는 게 예술이 할 일이 아닐까라는 도저히 어떻게 보면은 말로 찾을 수 있는 거는 왜 말로 하지 이미지로 하냐고 하는 것처럼 그렇죠. 이렇게 도저히 찾을 수 없는 부분을 찾아 나가는 게 예술이 특히나 미술이 할 일인가 이런 생각이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생각이 안 나. 맞아요. 그 시각 예술가들은 이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말로 할 수 있었다면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말로 할 수 있었으면 사진으로 찍지 않았고, 말로 할 수 있었으면 무용으로 하지 않고, 작곡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동시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죠. 그릴 수 있었다면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그 두 가지의 핵심은 긴장을 유지해야 되는 거야. 이미지만 최고야. 혹은 말이 우선이지. 이렇게 단정을 내려버리면 좀, 좀, 좀 폭력적이 된다고 할까? 좀 무식해지고요. 아, 이게 이렇게 얘기하자니 좀 그렇고 저렇게 얘기하자니 또 이건 아닌 것 같고. 이런 어떤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민, 민정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민 쌤하고 완전 공감이고요. 그리고 저는 단어로 생각한다 그러면 딱
떠올랐던 게 지진? 그랬어요. 지진? 어떤 의미에서 지진이요? 근데 이거는 지진을 느껴본 사람만이 공감할 수 있는 거라서 그냥 저 혼자 생각했을 때 지진 그랬어요. 네. 이렇게 지금 그건 음. 그랬지의 예, 예, 대체어로 예, 예, 예. 지진? 네, 제가 생각하는 이거를 단어로 생각한다고 했을 때 그때 제가 딱 생각했을 때 지진. 근데 지진을 겪었을 때 내가 느꼈던 그 감정을 근데 그거는 지진을 느껴봐야지만 아는 거고 그다음에 또 모든 사람이 지진을 느꼈을 때 드는 생각이 같진 않잖아요. 딱 그걸 느꼈을 때. 그래서 그것도 다른 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하모니의 복합체. 하모니 그거를 포뮬라로 되게 잘 설명을 잘 해놨다. 예, 예. 이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를 뭔가 공식화 해가지고 뭐 그랬던 것 같다. 뭐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좋아요. 저도 지진 겪어본 적이 있어요. 뭐 아주 센 건 아니지만 집에 있는데 저는 제가 어지러운 줄 알았어요. 그 매달려 있는 그 불이 흔들리는 거야. 그 누워 있는데 흔들리니까 내가 지금 현기증이 나나 보네. 근데 보니까 거의 흔들리고 있는 거야. 근데 집이 이렇게 흔들리니까 그게 아파트 5층인가? 프랑스에서 5층인가 6층이었는데 너무 무섭더라고. 그 발바닥이 꺼질 수도 있다는 건 정말 정말 무서운 거더라고. 뭐 근데 무너지면 죽어야지 뭐. 그 5층에서 건물 무너지면 뭘 어떻게 해요. 자, 좋아요. 이걸 왜 이렇게 오래 얘기했냐면 이 뒤에 이 얘기가 한참 나오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우리가 했기 때문에 이해가 쉽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하죠. 자, 신화론의 저자 바르트가 사진을 노출된 물체의 직접적인 발산으로 만드는 유사과학적인 판타스마고리아를 믿었다고는 거의 생각할 수가 없죠. 그렇죠. 이보다는 이 신화가 어제 신화학자로 저질렀던 죄를 갚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 지나가네. 오히려 진실에 가까워 보인다. 그러니까 가시적인 세계로부터 그 명성을 떼어내고 싶어하고 그 세계의 스펙타클과 쾌락을 지구의 거대한 그물망으로 기호에 석연치 않은 거리로 변형시킨단 말이야. 뭐 이렇게 적을 수도 있겠죠. 이 기호학자는 주의하시오. 당신이 가시적인 명령성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사실상 암호화된 메시지고 이것에 의해서 사회나 권위는 스스로를 자연화함으로써 볼 수 있는 것에 말이 필요 없는 명정성 속에 명, 말이 필요 없는 명령성 속에 스스로를 정체함으로써 스스로를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요. 라고 말하면서 인생의 대부분을 보냈던 것을 뉘우치고 있다. 오히려 이 랑시에르가 만든 이 그 인용 이게 바르트가 얘기한 게 아니라 이렇게 정리한 건데 바르트의 사상을 아주 잘 정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시각적인 이거 명정성 에비던스인데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사실은 암호화된 코드화된 정치적 메시지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나 권위 기존 시스템이 스스로를 인위적인 구분임에도 불구하고 자연적인 것처럼 남녀 칠세 부동서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냄으로써 볼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시각적인 것, 이미지에 텍스트가 필요 없는 명증성, 그러니까 이게 명증성과 같은 건데 당연함 속에 스스로를 정표함으로써 스스로를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게 바르트는 부르주아 계급의 지배 시스템, 지배 장치다. 그 신화론 같은 데서 하고 있는 게 다 그거거든요. 미톨로지 같은 데. 어떻게 부르주아의 책동인가. 사실은 바르트의 모든 책이 다 그렇게 돼 있죠.
거의 다. 바르트는 메시지의 독해를 스테디움의 평범함 속으로 내던져 버리고 punktum이라는 이름 아래 사진에 말이 필요 없는 명동성을 높이 평가함으로써 막대기를 다른 방향으로 구부린다. 막대기가 갑자기 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무슨 저 나침반 같은 데서 지침 오리엔테이션의 방향을 바꾼다는 뜻인 건 틀림없는 것 같아요. 대충 생각하면 되는 거고. 자, 하지만 이미지의 암호화된 메시지를 독해하는 기와학자와 말이 필요 없는 이미지의 펑크툼의 이론가는 랑체르가 불렀던 동일한 원칙에 기대고 있다. 즉, 이미지의 무언성, 말 없음과 이미지가 말하는 것 사이의 가역적 등가성의 원칙이 그것이다. 전자. 그러니까 기호학자의 바르트는 이미지가 사실상 어떤 무언의 담론을 전달하는 수단임을 증명했으며 이 담론을 문장으로 번역하기 위해 애썼다. 그러니까 우리 그 행복한 가정을 그림으로 기호로 그리면 엄마 아빠 사이에 어린애가 손잡고 있는 이미지를 떠올리잖아. 그게 정상가족의 이미지잖아. 그럼 남자 화장실은 파란색, 여자 화장실은 빨간색. 그게 다 정치적인 조작과 지배 메커니즘이다. 그런 식으로 바르트가 전부 다 읽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지가 사실상 어떤 말 없는 담론을 전달하는 수단임을 증명했고, 이 담론을 문장으로 번역하기 위해 애를 쓰고 책을 씁니다. 근데 후자의 바르트, 즉 카메라 루시다, 밝은 방, 말이 필요 없는 이미지로 구성된 펑크트맨 이론가는 이미지가 침묵하는 바로 그때, 이미지가 우리에게 더 이상 아무런 메시지도 전달하지 않는 바로 그때, 이미지가 우리에게 말을 건넨다고 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말이 필요 없는 이미지의 절대적인 이타성을 바르트는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랑쉐르가. 만약에 바르트가 그렇게 했다면 랑쉐르가 이 책을 쓸 필요가 없고 바르트가 얼마나 훌륭한가 하면 쓰면 되겠죠. 그렇지 않고 바르트가 굉장히 다른 것처럼 얘기했지만 결국은 말 안 할 때 이미지가 말을 한다. 라는 식으로 다시 텍스트로 환원시켰다는 거예요. 이 두 명의 바르트는 모두 이미지를 침묵하고 있는 말, 하기, 말 또는 말하기로 인식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전자는 이미지의 침묵을 말하게 만들고, 기와, 응? 후자는 이 침묵을 모든 수다를 무효화하는 것을 만들었다. 하지만, 굉장히 달라 보이지만, 이 두 명의 바르트는 모두 본래 있는 대로의 감성적 현존으로서의 이미지, 혹은 히스토리 영어도 똑같죠. 이야기 혹은 역사를 암호화하는 담론으로서의 이미지라는 이미지의 두 역량, 사이에 상호 전환 가능성 자체를 노리고 있다. 그걸 순서를 왜 바꿨었어? 헷갈리게. 지금 기호 먼저 얘기하고 이미지 나중에, 그러니까 말 있음 얘기하고 말 없음 얘기했는데 여긴 순서를 바꿨었잖아요. 이야기를 암호화하는 담론으로서의 이미지와 본인이 있는 대로의 감성적 현존으로서의 이미지 순서를 적어줬어야 돼. 중요하지 않고 이미지 한 체제에서 다른 체제, 특정 체제에서 다른 특정 체제. 그런데 이런 이미지의 이중성을 가명하지가 않다. 이것은 이미지성의 어떤 특정 체제, 볼 수 있는 것과 말할 수 있는 것. Le visible et l'énonçable. 영어로 뭐라고 하더라? visible하고, 이거 뭐라고 하지? 이거 pronounceable이 아닌데. 있는데, 이거. enunciative인가? 모르겠다. 이거 뭐가 있어. 하여튼 하나는 텍스트, 볼 수 있는 것은 이미지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텍스트예요. 이미지와 텍스트. 사이에 분절이 가는 어떤 특정 체제, 약득 체제를 정의한다. 그러니까 감성의 분할을 얘기하는 랑쉐르는 이걸 우리가 재배치, 재분할 해볼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거죠. 사진은 이 체제 한가운데서 탄생하며
또 이 체제 덕분에 유사성의 생산으로 그리고 예술로 발전할 수 있게 된다. 사진이 물체, 피사체의 자국을 물체의 모사와 대립시키는 장치를 활용하기 때문에 예술이 된 것은 아니다. 요거를 17번은 아까 바르트 끝날 때 읽었어야 되는데. 자, 랑시에르는 롤랑 바르트를 비판하면서도 그의 다양한 개념들을 활용하여 논의를 전개한다. 지금 나오는 스튜디오가 뿐만이 아니라 세부, 디테일, 이미지와 사진의 지표적 성질, 인덱스, 이나 그건 그랬지 등도 모두 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한편 밝은 방 전후의 롤랑 바르트를 보는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 책이 기존의 바르트 작업과의 단절이라고 보는 견해고 다른 하나는 연속적이라고 보는 견해고 절충도 있는데 즉 랑시에르처럼 단절과 연속을 모두 보려고 하는 관점이 있다. 그리고 랑시에르는 여기에 더해 연속이든 단절이든 결국은 똑같아 라고 말하는 거죠. 결국 이미지를 자꾸 텍스트로 환원하고 있어. 그런 거 말고 이미지 그 자체가 말하도록이란 말을 쓰면 안 돼. 이미지 그 자체가 충만하다. 충족적이다. 더 이상 다른 무엇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 하는 거야. 자, 이미, 사진은 이미지의 이중적 시약을 활용함으로써 사진 이미지를 다음에 두 가지 것을 동시에 또는 별개로 만들므로써 예술이 됐다. 응? 자, 첫째, 둘째, 하나 다른 하나. 얼굴이나 오브제에 쓰여있는 어떤 이야기를 독해 가능한 증언으로 만드는 것. 다른 하나는 모든 의미를 쉽사리 통과시키지는 않는 가시성의 순수한 덩어리로 만드는 것이다. 모든 의미를 쉽사리 통과시키지는 않는. 이 무슨? 이 중에 시약이 있는데, 첫째, 시각적 형태들 속에 쓰여있는 이야기의 암으로서의 이미지. 암으로서의 이미지. 그 의미와 이야기를 방해하는 무딘 실제로서의 이미지. 라는 이미지의 이런 이중의 시약은 카메라 옵스큐라, 검은 방라는 장치에 발견된 게 아니다. 모든 방. 이 시약은 이보다 앞서 표현한, 즉, 연극의 대사가 예증했던 볼 수 있는 것과 말할 수 있는 것의 관계를 소설의 글쓰기가 재분배했을 때 이 시약은 탄생한 것이다. 왜냐? 예술의 재현 시스템은 비구상 예술의 혹은 심지어 재현한 모더니티에 대입되는 유사성의 체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 예술의 재현적 체제는 뭐냐? 예술의 재현적 체제는 유사성이 변경된 어떤 체제. 즉 말할 수 있는 것과 볼 수 있는 것과 볼 수 없는 체제다. 체계의 체제다. 더 유명한 시는 그림처럼 또 그림은 시처럼 이런 말이죠. 비구상예술 원문이 non figuratif이므로 비대상의 미술에만 한정되지 않는 것을 감안해 비구상 예술로 일반화 측정됐다. figurative는 구상, 상형 또는 형상에 대한 조형 개념이고 이와 반대로 비구상은 넓은 의미에서의 추상표현에 속한다. 그러니까 비추상이 구상인데 그런 말은 없고 비구상을 추상이라고만 부르는 거죠. 여하튼 더 유명한 시는 그림처럼 다음 페이지. 고대 로마적 말기의 시인인 호라티우스 플라쿠스, 플라쿠스의 어구로 시와 그림을 서로 동떨어진 것으로 간주했던 고대 히랍의 견해에 맞서서 회화가 시만큼 위대하다고 주장할 때 즐겨 인용된다. 그는 이 말을 통해서 멀리 봐야 할 그림과 가까이서 봐야 할 그림이 있듯이 시 역시 서로 다르게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근대의 예술 원리는 이 원리를 전복시켰는데 이때 짝을 이루어 사용되는 말이 우트 보에시스 픽투라, 즉 그림은 시처럼. 이때 처럼은 흔히 모방으로 해석된다. 즉 그림은 시를 모방하고 시는 그림을 모방한다. 본받는다. 법이다. 랑시에르는 이 책의 3강에서 이걸 다루죠. 저 유명한 시는 그림처럼이라는 구절에 포함된 시의 회화성이라는 관념은 다음 두 가지 본질적 관계를 정립한다. 첫째,
시에서 사용되는 말은 서사, narration, 나레이션과 묘사에 의해서 현존하지 않는 볼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만든다. 음. 둘째로 시어는 어떤 관념의 표현을 강화 또는 약화하거나 혹은 은폐함으로써 어떤 감정을 강하게 하거나 억제함으로써 볼 수 있는 것에 속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게 만든다. 이미지의 이런 이중적 기능은 볼 수 있는 것과 볼 수 없는 것. 예를 들어 어떤 감정과 이를 표현하는 언어적 전개. 저는 이라는 건 뜻을 옮겨갔다 같은 의미죠. 전치하고 비슷한 의미인데, 그러니까 감정은 언어가 아니에요. 감정을 언어로 바꿀 때 기분이 좀 하여튼 이상해. 막 그런데 기분이 꾸리꾸리 하고 언어적 전이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어떤 감정과 이를 표현하는 언어적 전이 사이에 안정된 관계의 질서가 있음을 전제하지만 또한 대생 화가의 손이 감정을 번역하고 비유를 바꿔놓는 표현의 특성도 존재한다. 아, 상호작용을 하겠죠. 자, 디드로가 이거 우리나라에도 번역돼 있는 이먹은 벙어리에 관한 편지. 레트르 sur les sourds 무에서 디드로가 한 증명을 참조하자. 죽어가는 아이아스를 그린 호메로스의 시구에서 어떤 한 단어의 의미가 변경되면 오로지 신들 앞에서만 죽겠노라고 요구했던 한 남자의 고통은 죽을 때까지도 신들에게 가면이 맞서는 반역자의 반항이 된다. 저는 뭔지 잘 몰랐고 해설을 보니까 헥토르의 목숨이 끊긴 파트로클로스의 사체를 둘러싸고 아카이오의 세력과 트로이아 세력이 격렬하게 싸우는 일리아스 제17권에서 트로이아 세력에 가세한 제우스에 대해 아이아스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아버지 제우스시여, 아카이오이 족의 아들들을 안개에서 구해주소서. 그리고 대기를 맑게 하시고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소서. 우리가 죽는 것이 그대의 기쁨일진데 제발 햇빛 속에서 죽이소서. 참 신금을 울리는 이상한 문장이네요. 호메로스 천병의 용기 밀리아스. 자, 일리아스의 프랑스어 번역본 중 보아호와 들라모트의 것은 이 식구를 제우스에게 간청하기보다는 제우스에게 도전하는 것으로 해석한 롱기누스를 급습하고 있다. 디드로는 이런 번역들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고 주석을 달았는데 신들에게 도전하는 롱기누스에 의한 아이아스와 신에게 간청하는 호메로스에 의한 아이아스를 대비시켰던 두 개의 판화도 그 문맥에서 등장한다. 하나는 도전, 하나는 간청인데 다음에 나오죠. 그게 이게 왼쪽 게 간청인 것 같고 오른쪽 게 도전인 것 같아요. 방패하고 창을 빼든 거 보니까 같은 이야기인 것 같은 걸 단어 하나가 바뀜으로써 그 전체 구조를 바꿀 수도 있다는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자, 다시 계속 읽어보면 끝에 읽어만 거죠. 자, 간청과 반항만 생각하시면 되고 디드로의 책 본문에 첨가된 두 장의 판화가 독자에게 그 증거를 제시합니다. 독자는 아이아스의 얼굴 표정뿐만 아니라 두 팔의 자세와 몸의 자세 자체 또한 변경되는 것을 보기 때문이다. 단어 하나가 바뀌면 그것은 다른 감정이 되는데 대생화하는 이 변경을 정확하게 베껴 쓸 수 있고 베껴 써야만 한다. 음. 이런 방식의 제한적 체계와 단절한다는 것은 고대의 전사들 대신에 흰 사각형이나 검은 사각형을 그린다는 것이 아니다. 이거 밑에 쓴 것처럼 누가 봐도 이거 말레비치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말레비치를 비판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런 식으로 보면 안 된다는 말인 것 같고 또한 그것은 속류 모더니스트가 주장하듯이 말을 사용하는 예술과 시각적 형태들을 사용하는 예술 사이에 모든 대응이 해체된다는 말도 없다. 그것은 그러니까 이런 방식의 재현 시스템을 단절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야? 그것은 말과 형태, 말할 수 있는 것과 볼 수 있는 것,
볼 수 있는 것과 볼 수 없는 것이 새로운 절차를 따라 서로 관련을 맺는다는 것이다. 그 감성의 재분할. 델리즈가 말하는 아장스, 푸코가 말하는 재배치, 재문제화. 이 철학의 정의거든요. 그 사람들 각각. 새로운 체제, 즉 19세기에 구성된 예술의 미학적 체제에서 이미지는 더 이상 어떤 사유나 감정이 코드화된 표현이 아니다. 즉 이미지는 더 이상 복사본, 분신, 누브, 사본이나 번역이 아니다. 말의 번역이 아니다. 이미지는 사물 자체가 말하고 침묵하는 방식. 어떤 의미에서 이미지는 무언의 말하기로서 사물의 한복판에 거둔다. 이게 훨씬 말이죠. 이미지는 사물 자체가 말하고 침묵하는 방식이고 어떤 의미에서 이미지는 무언의 말하기로서 사물의 한복판에 거주한다. 거주한다 같은 단어를 쓰면은 명백하게 하이데커적 뉘앙스인 것 같고. 하여튼 중요한 건 이미지는 텍스트에 이 맥락에서는 종속되는 파트너가 아니에요. 롤랑바르트가 되게 참신한 해석을 나름 한 것 같지만 결국은 이미지를 침묵하는 이미지나 대변하는 이미지라는 식으로 봐서 결국 말의 도덕 변수로 폄하했다. 폄하했단 말은 좀 그렇지만 로 기본적으로 봤다. 아니라 이미지는 사물 자체가 말하고 침묵하는 방식. 어떤 의미에서 이미지는 무언의 말하기로서 사물의 한복판에 거둔다. 그래서 무언의 말이란 말을 쓰면 다시 롤랑바르트처럼 되지 않나? 근데 이 말 자체를 말로 쓰는 거니까 인장을 유지해야 된다는 말로 해석하면 제일 낫겠죠. 자, 그러면서 무언의 말하기는 두 가지 의미로 이해된다. 첫째, 이미지는 사물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기입된 사물의 의미작용이다. 즉, 독해야 하는 사물의 가시적인 의미. 이게 스튜디오 같이 보이는데, 그렇게. 그래서, 발자크는 아양 또는 고양이의 상징, 라메종 뉘샤 기벨루트의 이야기를 읽을 수 있게 해주는 벽의 균열, 기울어진 들보, 반짝 무너진 간판 앞에 우리를 놓는 것이다. 놓는 것이다. 아니, 역사의 한 시기, 특정 시기, 특정 사회의 운명, 한 특정 개인의 운명을 동시에 요약하고 있는 사촌 봉스, 르쿠잔 봉스. 털지난 짧은 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둘 다 제가 못 본 작품이라 가지고 해설 보니까 뭐 이런 거로 아는데 나도 무슨 얘기인지 사실 모르겠어요. 사촌 봉스의 앞부분에 나오는 다음을 참 야비고 수특한 이 노인은 하얀 금속 단추가 달려있는 초록색 옷 위에 담갈색의 짧은 외투를 갖추고 있었다. 1944년에 짧은 외투를 입은 남자는 마치 나폴레옹 자신이 2시간 동안 부활하기 위해 권했던 것처럼 보였다. 그랬나 봐요. 그게 이제 일종의 어떤 의복의 코드?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개량 한복 입고 있는 분은 뭔가 운동권이나 민속 뭐 같은 거 한다. 이런 뉘앙스? 자, 계속 얘기를 하는데 보바리 부인 얘기도 그러므로 무언의 말 혹은 무언의 말하기는 무언이라는 것 그 자체의 웅변이며 신체 위에 쓰여 있는 기호들 또는 그 신체의 이야기, 역사, 히스토리, 이스토아에 의해 직접 새겨진 표시들, 입으로 내뱉어진 그 어떤 연설보다도 진실한 표시들을 전시, 익스포즈, 익스포지션이죠. 드러낼 수 있는 능력이다. 하지만 두 번째 의미에서 뭐 이 말 할 줄 알았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으니까. 사물의 무언의 말, 혹은 사물의 무언의 말하기는 정반대로 완고한 무언이다. 파천 뽕스의 운반적인 짧은 외투에 대립되는 것은 소설에 나오는 어떤 다른 목적의 액세서리. 즉, 사춘 퐁스하고 샤를 보바리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비유를 든 거죠.
샤를르 보바리의 모자. 수학함이 백치의 얼굴처럼 무언의 표정을 깊이 담고 있는 모자이거나 무언의 연설이다. 그래서 모자와 그 주인은 자신들의 어리석음만을 교환할 뿐인데 이제 이 어리석음이 더는 한 인물 또는 한 사물의 특성이 아니라 둘이 서로 무관한 관계라는 상태 자체이며 이런 어리석음, 의미작용을 적절히 전달할 수 없음을 자신의 역량으로 삼는 우둔한 예술의 지위를 가리키는 것이다. 뭐 이렇게까지 확장시키는 거예요. 랑체를. 뭐 그러고 싶으면 그래도 되겠죠. 사실은 모자가 왜 어리석은 건지 모르겠는데 그 소설에 그렇게 나오니까 뭐 닥치고. 그래서 여기 보바리 부인 읽어보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보바리 부인은 그 보바리 부인의 남편인 샤글이 어렸을 때 한 초등학교, 중학교 때 교실에 들어서는 장면으로 시작했거든요. 그때 그 되게 바보 같다고 할까? 그런 식으로 그려져요. 음, 하여튼 우리는 교실에 들어갈 때 다른 학생의 입장에서 기술합니다. 우리는 교실에 들어갈 때 모자를 손에 들고 있기가 귀찮아서 마루에 집어 던지는 습관이 있었다. 문턱에서 굉장한 먼지를 냄새 벽에다 후려치듯이 책상 밑으로 모자를 던져놔였다. 그것은 무척 멋이 있었다. 그런데 신입생은 신입생이 아니라 전학생이 그러한 식을 보지 못했는지 그런 방식을 보지 못했는지 그렇게 용기가 없었는지 그가 다 끝날 때까지도 모자를 무릎 위에 단단히 놓고 있었다. 털모자, 창기병 모자, 이거 프랑스 군인들. 어? 둥근 모자, 수달피 모자, 나이트 캡 등 갖가지 종류가 혼합된 복잡하기 짝이 없는 것이었다. 볼품없는 그 모자는 말없이 입을 다물고 있는 백지 얼굴의 심각한 표정 같은 그런 불쌍한 느낌을 줬다. 음. 그래서 모자가 우둔함 그 자체의 상징처럼 되고 샤를르 보바리의 우둔함의 분신처럼 나온단 말이죠, 소설에서. 근데 저는 모자가 왜 어리석은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소설 내에서는 뭐 그렇게 설정돼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이미지의 예술을 시의 단어나 그림의 붓질이 지닌 무엇인지 알 수 없는 다동사성에 대립시킬 이유가 없다. 저번에 해설 읽다가 잠깐 읽었는데 엔트란시티비드 변화한 것은 이미지 같으다. 예술은 다음에 두 가지 이미지 기능들 사이에 자리 옮김이 된다. 사르트르 얘기 26번, 33쪽. 랑쉐르는 이미 13쪽에 간단하게 언급한 바를 여기서 자세하게 논의하는데, 그래서 문학이란 무엇인가 해서 시의 자동사성과 문학의 타동사성을 주장한 사르트르를 겨냥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문학이라고 하는데 이게 제가 보기엔 적절하지 못한 지칭이거나 오탈, 착각을 합니다. 일상 언어 아니면 최소한 산문이라는 거 됐어야 되는데, 이게 그 사르트르의 문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사르트르 진짜 위대한 학자가 맞아. 읽으면 정말 훌륭한데 그 지식인 계급, 소설가 계급, 소설가라는 그 직업이라고 해야 될까? 직군의 계급적 탄생, 그 소설가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탄생에 대한 계급적 분석을 하고 있어. 근데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 약간 도식적이긴 하지만 사르트르가 그렇게 도식적인 인간이 아니라서 되게 참 잘 쓴 책이에요. 사르트르가 괜히 노벨 문학상 뭐 거부해서 안 받았지만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건 당연한 일이죠. 그렇게 글 잘 쓰는 사람이 세상에 몇 명이나 있을까 싶어요.
인생에서 최고로 충격받은 글은 문체상으로 사르트르의 자서전 말이에요. 저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6살 때인가 10살까지만 써 있는데, 자서전. 이게 뭐지? 이렇게, 그런 문체를 너무 훌륭해서 대학교 때 20대 중후반에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소설이 좀 잘 썼다면 이 소설은 다른 잘 쓴 소설보다 200배에서 5,000배, 5만 배 정도 잘 썼어. 그래서 비교 불가고 처음에는 어리둥절할 정도예요. 뭐지 이거? 이거 와, 잘 썼다가 아니라 이거 뭐지? 그러다가 나중에 생각하면 정말 한 문장 한 문장이 소름 끼치는, 너무 잘 썼어. 자, 시의 자동사성과 사문으로 읽죠. 산문의 타동사성을 주장한 사르트를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랑시에르. 이 자동사성과 타동사성은 일상 언어와 문학적 언어의 차이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가령 일상 언어는 이해되는 순간 잊혀지기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타동사적이고 지각되지 않는 반면, 그러니까 그레엄 하머닝을 빌리면 리터럴, 직서적. 그러니까 표현과 전달의 수단인 거예요. 언어가.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95% 이상 언어를 자기 마음, 심정의 표현, 사건의 묘사, 그러니까 1대1로 정확하게 그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렇게 예를 들죠. 언어를 몽따주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몽따주 그림은 목적이 있죠. 그 필요한 목적에 범인을 잡으려고 몽따주를 그리는데, 만약에 이 세상의 모든 예술, 미술이 다 몽따주다. 그러면 몽따주는 범인 잡는 목적에 종속되기 때문에 그림 자체를 아름답거나 훌륭하게 뭐 그리면 안 돼. 그건 몽따주의 목적에 어긋나는. 몽따주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이 그림을 보고 누군가를 대조해 봤을 때 닮았네. 저놈이 범인인가? 해야 돼. 그러니까 몽따주가 나중에 범인 잡고 보니까 안 닮았다. 그러면 헛수고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세계를 언어로 묘사하는데 이 세계에 대한 언어적 묘사가 세계의 몽따주라고 생각하는 거죠. 범인 잡는. 그 정확하게 묘사한다고 생각하면 미술은 발전하지 않죠. 이 세상의 모든 그림이 다 몽타주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추상화가 아니라 구상화도 없어질걸? 왜냐하면 초상화고 그야말로 범인 잡는 몽타주만 남는 거야. 리얼리즘만 남은 거야. 하이퍼 리얼리즘만 남겠죠. 하이퍼 리얼리즘은 리얼리즘도 아닌 것처럼 돼버리니까. 그래서 언어를 몽타주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학교에서 가르칠 때 그 학교에 그 논술과 글쓰기 수업 제목이 사고와 표현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사표라고 부르는데 제가 사표 선생님이죠. 근데 사표 수업을 할 때 제가 첫 시간에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사고와 표현? 그러니까 사고를 잘 표현하는 게 글이라고 수업 제목을 이렇게 지은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그건 글을 몽따주나 뭐 그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글 자체의 시적 기능이 발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김소월의 시에 뭐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그럼 그게 울겠다는 얘기예요? 안 울겠다는 얘기예요? 글자 그대로 보면 그게 안 운다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왜냐면 제가 그거를 불어로 번역된, 그 시가 유명하니까 불어로 번역된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프랑스 친구들하고 있을 때 그거 읽어줬어요. 보여줬어. 불어로 된 김서울의 진달래꽃 번역을. 이게 한국 사람 다 아는 시고 한국 사람이 많이 사랑하는 시다. 그랬더니 결국 그러고 그렇게 딱 읽더니 계속 시를 쓰고 좋아하는데 딱 읽더니 이제 내가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시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반응을 보여야 되잖아. 호응을 해줘야 되잖아. 그런데 자기는 별로 감흥이 없었나 보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어때? 그러니까 걔가 그러더라고요. 할 말이 없어서 그랬는데. 야, 근데 애인이 떠났는데
안 울어? 되게 독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가 글자 그대로 번역하면 내가 n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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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ver shall I cry. 난 절대로 울지 않을 거야로 번역이 돼 있는 거예요, 보니까. jamais, jamais, je pleurerai jamais. 그러니까 진짜 안 우는 거로 읽히는 거죠. 근데 한국 사람은 다 알거든요, 그게. 그게 운다는 말이라는 걸. 그러니까 그거를 의미 전달로만 생각하면 그 시적 기능이 죽어요. 그러니까 그림을 몽따주만 생각하면 저게 뭐야, 저게 무슨 미술이야처럼 가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가장 잘 설명한 사람이 줄리아 크리스테바의 이게 사르트르 노선에서 더 나간 거예요. 줄리아 크리스테바의 시적 언어 혁명이라는 책이. 그러니까 시적 언어 자체가 그 언어의 일상적 기능에서 어긋날 때만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해보면 시는 뭐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도 하지만 그 방식이 다른 방식으로 됐죠.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라고 말하는 순간 이미 울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미 울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너무 울어서 눈이 먼 정도. 뭐, 하여튼 한국 사람은 다 알죠. 이게 너무너무 운다는 말을 반어법으로 했다는 거. 나 당신 없으면 거의 못 살아. 같은 말을 한 거죠. 읽어보면 어, 가령 일상 언어는 이해되는 순간 잊혀지기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타동사적이고 지각되지 않는 반면 문학 언어는 자신의 불투명성을 발전시키기에 자동사적이고 지각된다. 그거 간주된다. 그러니까 외우면 돼요. 그냥 시는 자동사, 일상 언어는 타동사. 이런 식의 설명은 여러 가지로 변주되는데 가령 일상 언어는 대시적이고 더 느슨한 반면 문학 언어는 암시적이고 모호하고 표현적이고 자기 지시적이거나 일상 언어보다 더 체계적이고 조직적이고 일관되며 촘촘하다는 식이다. 이 사람은 해설을 꼭 잘 쓴 건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이와 관련해서 사르트르는 시인들이 단어들을 사물들처럼 문장을 불투명한 실체처럼 사용한다고 말하는데 이는 곧 시가 자동사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강릉에 온 게 여기 서점에서 책을 읽고 문학으로 철학 읽기 같은 걸 하는데 지금 첫 주에 그 클레어 키건의 맡겨진 소녀를 읽었고 이번 주에 그 두 번째 책은 아닌데 하여튼 그 두 번째로 번역된 건 이처럼 사소한 것들. 그러니까 small things like these. 그거 그렇게 문어적으로 번역하면 안 됐고 그냥 이런 작은 일들. 그 그냥 구어에서 쓰는 말이잖아요. 시적인 표현이 아닌데 시적으로 사용한 거죠. small things like these. 그 이런 작은 일들이 모여서 세상이 구원되고 이런 작은 일들이 모여서 세상이 악하게 되고 힘들게 되고 이런 말을 하는 건데 그 책의 뒤에 그 해설에 그 클레어 키건하고 이 번역자하고 매일 왔다 갔다 한 걸 그 인용을 해놨더라고요. 번역을 하니까 이게 무슨 뉘앙스인지 뭐 이런 걸 물어본 것 같아요. 근데 클레어 키건이 그런 식으로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언어를 그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대로만 쓰면 그거 나쁘지 않지만 거기서 문학적 기능이나 여기서 표현하면 시적 기능은 사라진다. 그래서 그러면서 클레어 키건이 이런 말 다른 작가의 말인 작가 이름 지금 생각 안 나고 작가의 말을 인용했어요. 그 번역자한테 보내는 메일. 네. 좋지 못한 소설은 그 생각이 안 나네. 씨. 좋지 못한 소설은 명시적 표현으로 가득 차 있고 본 소설은 암시로 가득 차 있다.
그 말이 진짜 맞죠. 문학에서는 그러니까 좋은 사실 그거 되게 애매하긴 한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가르치죠. 뭐라고 가르치냐? 좋은 소설은 주인공이 뭐 영희다. 영희가 슬퍼서 눈물을 흘리고 영희는 슬퍼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다. 했으면 후진 소설이고 독자가 아 얘가 지금 엄청 슬픈데 그걸 지금 이 사람이 이 장면을 보여줘서 이 그러니까 소설가가 얘가 슬프다고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묘사해서 독자가 얘가 얼마나 슬플까 아 이런 말을 들은 얘 마음은 지금 어떨까를 상상하게 만드는 소설이 좋다. 근데 클레어 키건 소설이 정말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맡겨진 소녀에서 그 집에 가는데 그러니까 뭐 몇째 여섯째인가를 낳아서 이 다섯 몇째 애를 그 여자애를 그 남의 집에 맡기는데 부모가 보면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꼭 아닌 것 같은데 갔는데 얘가 긴장해가지고 아침에 보면 오줌을 싸놨거든요. 침대에다가. 근데 그 맡아주는 집에 그 어른들이 엄마가 그걸 딱 보고 들어와서 딱 보고 아이고 내가 이거 시트 이거 여기 축축해갖고 이거 하면 안 된다 그러니 여기 습기 차갖고 이거 밤에 힘들었지 하고서 이렇게 그 거짓말을 해줘요 사실 그 꼬마애도 알고 엄마도 아는데 얘가 너 오줌 쌌구나 하면은 당황하고 창피할까 봐 이 방 습기 차갖고 이게 침대가 다 젖었구나 하고 들고 나가서 씻고 말려요 모른 척 해주는 거죠 그때 독자가 누구나 아, 이 어린 꼬마 소녀가 되게 좋은 집에 왔구나. 그 소설을 읽으면 이 당연히 주인공하고 동일시가 일어나서 이 간 집이 좋은 집인지 나쁜지 모르니까 아빠가 좀 한심한 놈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보면 그때 안심을 하게 되거든요. 말을 하지 않고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해 줌으로써 암시적으로 다 알고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알 수 있게 한다 그래서 자동사라고 한 것 같고요. 산문은 구구절절히 설명해주고 한다 이런 거. 그러니까 지금 이 26번 각주는 타동사적으로 산문적으로 설명을 한 거죠. 지났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고 마치도록 하죠. 자, 가령 일상언어는 외시적이고 더 느슨한 반면 문학언어는 암시적이고 모호하고 표현적이고 자기 지시적이거나 일상언어보다 더 체계적이고 조직적이고 일관적이며 촘촘하다는 식이다. 이와 관련해서 사르트르는 시인들이 단어들을 사물들처럼 문장을 불투명한 실체처럼 사용한다고 말하는데 이는 고치가 자동차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시의 적지 참여를 말하는 것은 무의미하지만 평범하고 단조롭고 무미건조하며 지루하다는 측면에서 산문은 타동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문학적 산문은 언어 사용 자체가 참여에 뿌리 내린다고 주장했다. 아, 이거 정확하게 설명한 것도 아니고 말도 이렇게 자기가 잘 모르는 걸 설명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하지도 않거든요, 사르트르가. 이거 자기가 잘 모르고 검색, 대충만 찾아보고 쓴 거야. 이렇게까지 주장할 생각은 없었는데, 하여튼. 랑시에르가 사르트르를 비판하는 것은 모더니즘, 포스트모더니즘 등의 시간적 범죄에 대한 그의 비판과 연결되어 있다. 자세한 것은 자크 랑시에르, 유재홍, 문학의 정치, 인간사랑 2011. 13쪽 이하를 참조. 여기서 이미지를 자동사성이 아니라고 지적하는 것. 이런 면에서 이해됩니다. 해설이 그렇게 아름답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다른 얘기가 돼요. 마찬가지로부터. 다른 주제로 넘어가거든요. 잘 됐네. 40. 자, 다음 시간은 33페이지 마찬가지로부터 읽도록 할게요.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